시각 5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들 전해 주실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무제도로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한다면 1원 이상 금액은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네. 일부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세범 처벌법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좀 현금 거래를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세금을 좀 투명하게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사실 뭐 현금 영수증 뭐 발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걸 좀 꺼려하거나 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하면 좀 할인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더욱더 궁금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헌법재판소는 2019년 8월 29일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네. 위반 시에 현금 영수증 미발급 거래 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및 구조세범 처벌법 관련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A사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래대금 중 13억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미발급 거래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6억 6,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에 반발한 A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지만 이게 기각이 되자 2018년 7월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네. 이사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거래 대금 중 4억 8천만 원에 대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서 그의 50%인 2억 4천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자 네. 소송을 낸 다음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두 가지 A사와 B사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률 절차에 대해서 잠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 중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으나 기각이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법원에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즉 A사와 B사는 자신들이 적용받게 되는 법인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니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 신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 당사자는 영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아까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기각됐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법원에서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그 예비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가 헌법 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다가 직접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네. 그 헌법 소원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전의 조세범 처벌법의 해당 조항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 법조항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 표준을 양성화해서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 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쭉 잘 들어보면 이 사건 관련해서 이 조항에 대한 좀 개정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 거래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는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요. 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조항이 2014년 1월에 개정돼 기준 금액이 건당 1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2018년 12월 조세범 처벌법 및 법인세법 등의 개정으로 과태료 조항이 없어지고 현금 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20, 즉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제도와 법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특히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끔 좀 바빠서 혹은 정말 깜빡하느라 현금 영수증 발행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 또 정보를 이용해서 또 자진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적절히 잘 사용해서 이 혜택을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판결,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제 많이 접한 뉴스입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전 전 충남도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대법원 형사 2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네.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이 결과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으로 근거를 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는 반면 이게 1, 2심 판결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걸 완전 실릴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1심과 2심 대법원의 판단이 각각 다 갈렸었죠? 네, 맞습니다. 1심과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1심과 2심 대법원 이렇게 달랐습니다. 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 씨의 진술과 김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었는데요. 네. 1심은 권력적 상한계에 놓인 남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이 존재하고 행사돼야 하는데 안 전 지사가 평소 자신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나 직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2심은 달랐는데요. 2심은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성범죄 혐의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피해자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 씨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봤었습니다. 네. 이에 더불어서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입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네. 2차 피해 등에 노출된 피해자의 관점에서 그의 진술이나 행동을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대법원은 지금 일단 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했고 또 이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이 성인지 감수성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또 이 판단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입장을 지지한 것인데요. 네. 이거 자체가 우리 사회 가해자 중심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가해자 중심 문화에서 탈피해서 성폭행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고소를 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조사를 받게 하는 그런 과정, 네. 그런 과정 자체가 그냥 무고로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네. 보아야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죠. 네. 또 이번 사건 중에 특히 이제 이 안 전 지사가 그 위력을 행사해서 범행을 했다. 이 부분을 위력을 행사한 것이냐라고 볼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좀 쟁점 중에 든 부분인데,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또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권력적 상황관계에 놓여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 힘든 상태에 있다는 걸 안 전 지사가 알았으면서 이를 이용했다고 보았습니다. 네. 자, 이번 판결로 인해서 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성범죄, 뭐 성폭력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변호사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몸가짐을 좀 조심해서 네. 이런 유사한 사건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준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이번 판결로 뭐 여러 가지 직장이나 조직 내 뭐 권력 관계로 인한 뭐 위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성폭력 사건들,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좀 경종을 울렸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다양한 화제의 판결과 이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화제의 판결 생생법률 나눠봤습니다. 축제 소식